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든 사스, 그리고 같은 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사스 공포 속에서 리비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근로자들과 방독면을 쓴 군인들 총구 앞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기록입니다. 2003년 2월 중증급성호흡 기증후군 사스가 중국에서 시작되어 홍콩을 거쳐 빠르게 확산되었다.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 세계는 기존에 보지 못한 괴질이라며 비상 검역 체계에 돌입했다. 국내에서도 신종 전염병 경보가 발령되었고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으며 군 의료진까지 전쟁을 치르듯 방역 현장에 투입되었다. 당시 나는 리비아 현장에 근무 중 국내로 들어와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사스 공포가 확산되자 해외여행이나 국제공항 폐쇄 여부를 놓고 뉴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소식이 전해졌다. 192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였다. 중풍을 앓던 50대 남성이 신변을 비관해 혼자 죽을 수 없다며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했다. 화재가 발생한 열차는 역에 정차 중이었는데 하필 그 순간 반대편 선로에서 열차가 진입하며 불길이 옮겨붙었다. 처음 화재가 난 열차의 승객들은 비교적 신속히 하차해 탈출할 수 있었지만 반대 차선에서 들어온 열차의 승객들은 문이 닫힌 채로 열차 안에서 화염과 질식으로 순식간에 참변을 당했다. 한때 철도청과 인연이 있었던 나로서는 이 사고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반대편 열차의 기관사는 즉시 운행을 포기하고 문을 열고 승객을 먼저 탈출시켜야 했다. 기관사는 열차 문이 닫힌 채로 무전으로 상부의 지시를 받느라 시간을 지체했고 그 사이 객차는 화염에 휩싸였다. 그는 재빨리 대응하지 못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승객과 함께 죽지 않은 죄까지 포함되었으리라. 사스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이 참사가 떠오른 이유는 그 시절이 사스의 공포와 대구 지하철 참사가 겹치며 국민 모두의 마음을 무겁고 우울하게 짓눌렀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사스로 인해 휴가 복귀 일정이 연기된 채 대기하던 중 3월경 본사로부터 리비아 출국 지시를 받았다. 휴가 복귀자 9명은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리비아 트리폴리를 향했다. 탑승객 중 관광객은 별로 없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과 사업가 그리고 일부 외국인뿐으로서 기내에는 빈 좌석이 적지 않았다. 1980, 90년대 중동 건설 붐 시절 400, 500명을 태우는 대한항공 보잉 747이 한국인 근로자들로 가득 찼던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그 시절 비행기는 중동 근로자들의 전세기가 되어 흡연과 소음으로 돛대기 시장 같았는데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다. 비행기는 바레인을 경유하여 최종 목적지인 트리폴리까지 가는 승객은 우리 일행과 소수의 외국인뿐이었다. 트리폴리 공항에 착륙했을 때 여객기 터미널은 사람 하나 없이 적막했다.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여객기 출입문을 나와 탑승교를 지나고 공항 청사 입구로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인가? 공항 청사 입구에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마스크가 아닌 흉측하게 방독면을 뒤집어 쓰고 총을 든 채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손짓이 아니라 총구로 우리에게 다시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총구를 밑에서 위로 올리는 행동이 마치 총을 쏘는 것 같아 뒷걸음을 쳤다. 외국인과 리비아인은 공항 안으로 들어가되 코리아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 그리고 중국과 가깝고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까지 출입 금지 대상이 된 것이다. 과거 모래밭에서 빵을 먹고 살았던 양치기 리비아 놈들이 석유가 나라를 먹여 살려서 그런지 아니면 콧대 높은 유목민 카다피를 닮아서 그런지 매너가 개판이었다. 이역 만리까지 와서 아무 설명도 없이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모두가 망연자실했다. 여기도 처음 보는 사스의 공포로 인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듯 공항을 폐쇄하는 것이었다. 대한항공 승무원과 우리 9명은 13시간 동안이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보람도 없이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다. 사스의 공포는 이곳에서도 전쟁과 다름없었다. 오아시스를 눈앞에 두고 물 한 모금도 마셔보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가야 했다. 비행기 안에서 1시간가량 머물면서 황당하고 기막힌 상황을 본사에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패잔병처럼 귀국길에 올랐다. 다음은 유럽 경유길에서 만난 독일, 파독 광부 출신 노인의 눈물 섞인 증언과 가난했던 한국, 지하에서 일하던 젊은이들, 그리고 한 시대를 움직였던 이름 박정희의 기록입니다. 그 후 2달 가까이 지나 사스가 잠잠해지자 트리폴리 공항은 다시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다. 2003년 5월 지난번 되돌아왔던 근로자 9명은 다시 리비아 현장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인천공항에서 리비아까지 직항 노선이 없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여 현지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다. 독일 항공 루프트한자를 타고 중국, 우즈베키스탄을 지나 유럽이 가까이 다가오는가 싶더니 바로 밑에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자세히 보였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알프스의 장엄한 설경을 보며 남쪽 맨 끝자락에 히틀러의 별장인 독수리 요새가 있다는 기사와 영화가 떠올랐다. 히틀러는 1900m 높이의 이곳에서 전쟁을 꿈꾸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모의했다. 독일이 패하고 이곳을 점령한 연합군은 별장의 동굴에서 프랑스로부터 조직적으로 약탈한 고급 와인 50만 병을 발견했다. 독수리의 둥지처럼 하늘에 떠있는 요새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서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실감하게 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독일은 산을 찾기 어려울 만큼 광활한 평야가 이어졌고 들판 곳곳에는 세계 최고의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친환경 국가의 면모가 한눈에 들어왔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마중 나온 민박집 주인은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시내에 있는 유명한 괴테의 집을 구경시켜 주었다.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를 남긴 독일 문학의 거장이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라는 명언으로도 유명하다. 이후 우리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달렸다. 아우토반은 독일말로 고속도로라고 하며 통행료가 없고 연료 부족으로 정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히틀러가 비록 전쟁을 위해 만들었으나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과 아우토반 도로가 있었기에 훗날 독일 경제 부흥의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아우토반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이후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민박집 주인과 함께 차를 마시며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60대 중반의 파독 광부 출신이었다. 1960년대 초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을 때 그는 취업난 속에서 파독 광부 모집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어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당시 월급은 한국 일반 직장인의 10배에 달했으며 장차관급 급여보다도 많았다. 막장에서 수시로 사고가 일어나고 들것에 실려나가는 광부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계약한 3년을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금이 환양을 위해 끝까지 버텼다고 회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광부들이 투입되고 난 뒤 추가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해서 과거보다 생산성을 크게 높였고 그 결과 독일 사회와 언론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평가가 크게 좋아졌다고 한다. 그가 가장 잊지 못하는 순간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일 방문이었다고 했다. 나라가 못 살아 젊은이들이 타국 지하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 배고파 굶주리는 국민에게 잘 살게 해주고 반드시 후손에게는 꼭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자는 대통령의 연설에 유경수 여사가 눈물을 훔치자 광부들은 통곡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 그는 애국심이 끓어오르고 광부로서 힘든 고통을 이겨냈으며 단 한 번도 박정희 대통령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열심히 벌은 돈으로 파독 간호사였던 지금의 아내와 독일에서 결혼하고 또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서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한국의 간호사는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서러움과 차별을 겪으면서 환자의 대변을 받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염까지 했다. 차차 독일 사람들이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고는 동양의 천사가 왔다고 하면서 병원에서는 한국의 간호사만 찾는다고 했다. 어느덧 민박집 주인은 북받쳐 오르는 감격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여기서 세계 지도자들이 평가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발언들을 그대로 옮겨 소개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박정희에 관한 책이라면 무엇이든 가져오라. 그는 나의 모델이다 라고 했다.
헨리 키신저는 20세기 혁명가 중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룬 인물은 박정희 한 사람뿐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후진타오는 새마을 운동을 연구했다고 밝혔고 등소평은 박정희를 자신의 멘토로 언급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는 아시아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지도자로 그를 꼽았다. 하버드 대학교의 책에는 고속도로,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서 박정희는 선박, 원자력 기술 등 이미 5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인물이다. 정주영 회장은 정치 지도자 중 진심으로 존경한 사람은 박정희뿐이라고 했고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 역시 박정희식 발전 모델을 높이 평가했다.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가난의 바닥에서 출발해 산업화의 기틀을 놓았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로 남아있다.